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정훈입니다. 닛산 리프입니다. 2010년에 데뷔한 최초의 전기자동차, 최초의 양산형 전기자동차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모델이죠. 그 이전에도 전기자동차는 많았습니다만 양산해서 일반인에게 판매한 첫 전기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2세대 모델을 내놨죠. 40kW의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1회 충전으로 231km를 주행하는 성능을 만들었는데요. 좀 더 개선된 성능, 개선된 편의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닛산 리프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전기차의 운전석, 일반 자동차 언뜻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전기차의 특성이 곳곳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시동 먼저 켜볼까요? 하얀 시동 버튼이네요. 자, 시동을 켰는데 엔진 소리가 없죠.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전기 스위치를 온하는 그런 개념이죠. 계기판이 활성화됐고요.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죠.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자, 그러면 계기판 먼저 볼까요? 계기판에 아주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VDC 세팅, 드라이버 어시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라인드 스팟, 그러니까 측후방의 사각지대를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에머전시 브레이크, 긴급 제동, 주차 보조, 운전자 주의, 시간 경보, 저온 경보, 셰시 컨트롤. 셰시 컨트롤은 뭐죠? 셰시 컨트롤,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 이거는 코너에서 각 바퀴의 제동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면서 부드럽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토크 벡터링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페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2페달 시스템입니다. 2페달 시스템 버튼이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 페달 하나로 브레이크까지 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 페달을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 빼면 제동이 걸리면서 완전히 정지까지 되는 그런 2페달 시스템인데요. 쉐보레에서 얘기하는 1페달 시스템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차로 이탈 경보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정도, 정속 주행을 하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ADAS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도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 없어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주행 효율 패턴 보여주고요. 자, 에버리지 6.0kWh, 6.0km가 됩니다. 평균 연비 6.0인데요.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는 5.1km입니다. kWh당 5.1km를 가는 건데 그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를 보이고 있죠. 특별히 신경 써서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연비 운전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번 훨씬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잠시 후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주행 가는 거리 255km. 아까 처음 출발할 때 280km 정도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시승 스타트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좀 배터리가 소모됐습니다. 89%가 남아 있고요. 자, 차지 타임, 충전에 필요한 시간이 2시간 정도 필요하네요. 완속 충전을 할 때 그러겠죠.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40분이면 80% 정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시간에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점, 충전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죠. 자, 배터리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면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차에서는요. 운전하다가 상당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는 10km가 떨어지는데 내가 실제로 달린 거리는 2, 3km밖에 안 되고 5km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계기판을 볼 때 상당히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본의 아니게 또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스티어링 휠은 틸트만 됩니다. 텔레스코픽은 안 되고요. 앞뒤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조절만 되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 여러 가지 버튼들 들어와 있는데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오디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센터페시아의 이 모니터 한번 보죠. 센터페시아의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 아주 깔끔합니다. 컬러풀하고요. 높은 해상도로 깔끔하게 보여줘서 한눈에 딱 파악하기가 좋죠.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AI 플레이어라고 있네요. 음악을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아, 팟빵이 들어와 있네요. 팟빵. 재미와 지식의 오디오 라이프. 어허. 없는데 나는 내 인종은 내가 어디서부터 내 출신이 어떤 팟빵 사람들은 검색도 되고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원래 고대 이집트를 취소하는 이런 많은 팟빵들을 오히려 그냥 고대 이집트, 검색해서 이집트 왕국의 후예이니까 나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아랍어일 뿐이지 나는 원래 아랍 출신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자, 됐고요. 이렇게 진이민족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야구 소식, 날씨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편집은 되지가 않네요. 음성인식 시스템 정보 먼저 볼까요?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음성인식 버튼도 화면에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뒤 음성 안내 화면이 나오면 말씀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요청하신 기능을 실행합니다. 파주 헤이리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도 음성 명령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뜨던데요. 이제 이 차 전기차죠. 이렇게 전기차 충전 스탠드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충전소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아우, 주변에 아주 많네요. 거의 20개까지 지금 뜨는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이제 충전하기 불편해서 전기차 못하겠다라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 듯 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충전소가 많이 있으니까요. AI 플레이어. 장미여관 노래 틀어줘. 바이브에서 장미여관의 음악을 재생할게요. 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요. 또 뭐가 동영상, 뭐 갤러리, 라디오,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음악,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운전자 취향대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이제 공조 스위치 있고, 좌우측에 열선 시트 하이로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V USB 옥스 단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이페달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버튼, 뭐 에코 모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기어 포지션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기어 레버가 이 동그란 버튼, 이게 기어 레버입니다. 만약에 버튼처럼 생겼는데 이걸 레버처럼 움직이는 게 독특하죠. 이렇게 위로 밀면 후진, 밑으로 당기면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후진할 때 주변 상황들이 카메라로 다 보이죠.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가능해서 차의 전후 좌우를 다 보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파킹 버튼이 되고요. 자, 시트는 편하게 몸을 받쳐주는데 가운데 이런 스웨이드 가죽을 덧대서 좀 더 미끌림을 방지하고 있고요. 몸을 좀 더 잘 밀착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컬러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실내가 밝고 환합니다. 칙칙한 그런 실내가 아니고 좀 더 밝고 경쾌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인테리어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디자인 잠깐 보실까요? 디자인은 낮고 넓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차체가 높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차에 타고 내릴 때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죠. 정면 모습에서 닛산 특유의 V모션 그릴, 나는 닛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LED 램프를 적용한 부메랑 스타일의 헤드램프, 역시 닛산의 디자인 아이콘이죠. C필러를 살짝 블랙 컬러로 처리를 해서 지붕이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른바 플로팅 루프 디자인이죠.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를 보면 창문 그래픽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와 C필러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죠. 배기파이프가 없죠.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대신에 리어 디퓨저를 장착을 해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 전기차 어떤 공력 특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차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0.28 수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운전석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뒷좌석 잠깐 살펴보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편하게 자세를 잡으면 이런 정도 자세 될 테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가득 차게 들어옵니다. 주먹 하나 정도 여유가 있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꽉 차게 들어오고요. 머리 윗보다는 무릎 앞이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주먹 하나가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머리 위는 주먹 하나가 꽉 차네요. 자, 아무래도 편하게 잡으면 머리 주먹 하나가 아니라 거의 손바닥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네요. 머리 위로는 느껴보니까 압박감이 살짝 있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는 안 되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내려갑니다. 이 정도 남기네요. 거의 다 열린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센터 터널이 있어요. 여기 왜 센터 터널이 이렇게 솟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밑에 배터리 구조가 피치 못하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죠. 접을 수 있는데 뒤에 보면 트렁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니까 배터리 구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배터리가 실내 바닥에 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트렁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재 공간은 435리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뒷부분에, 뒤에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차가 알아서 뒷부분에 제동력을 좀 더 강하게 걸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무거울수록 제동거리는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뒷부분에 좀 더 강한 제동력을 걸어준다라는 거죠.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은 조수석 옆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 로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전체를 이 버튼 하나로 조절을 하게 해놨습니다. 지붕에 선루프는 없습니다. 크게 불편할 것은 없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야 될 텐데 카메라를 장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선루프가 없다고 크게 불편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좋았을 텐데 없고요. 열선 시트 말고는 뒷좌석을 위한 이렇다 할 편의 장비 없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없고요. USB 포트도 어디 꼽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는 공간 정도로 뒷좌석을 이해해야 되지 싶고요. 다만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좁지는 않다 정도로 뒷좌석을 정리해 봅니다. 닛산 리프 2018 닛산 리프는 전기 모터를 가진 준중형 해치백 차량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보이스 버튼 눌러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줍니다. 상당히 똑똑한 녀석이네요. 궁금한 것 또는 목적지 검색, 전화 걸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잘한 충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적당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부드럽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상당히 조용해서 그런지 부드럽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엔진이 사라졌죠. 그래서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져서 조용한 만큼 자잘한 잡소리들이 더 도드라지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리프는 그런 그 잡소리들을 잘 잡았네요. 실내로 들어온 잡소리들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잡소리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없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조용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MVH를 상당히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체의 흔들림 상당히 편안하고요. 그렇게 노면의 흔들림, 굴곡 충격이 운전자에게 그렇게 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잘 걸러져서 편안하게 다가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253km가 남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주행거리가 짧아지든지 실주행거리와 나중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6km, 47km 정도 가는 거리네요. 약 50km 잡는다고 한다면 약 200km 정도 목적지에 가서 남아 있어야 될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나 편차를 보일지 나중에 가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전기 자동차를 탈 때는
이렇게 실제 주행거리와 주행 가는 거리 간의 오차, 편차를 늘 계산해 보는 그런 버릇이 생깁니다. 자연히 운전하는데 머릿속이 늘 계산하느라고 복잡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순간 가속이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순간적으로 이 발진 가속이 대단합니다. 쭉 치고 올라가는 게 거의 리얼타임으로 가속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시트가 몸을 확 밀고 가는 게 느껴집니다. 대단하네요. 오늘 바람이 좀 부나 봅니다. 밖에 바람이 좀 불고요. 바람 소리도 좀 들리네요. 지금 시속 80km 정도 속도입니다. 이 페달 시스템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주행 중에 버튼을 누르면 이 페달이 활성화되죠. 가속 페달을 떼면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듯이 차가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냥 일상주행처럼 움직이는데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밟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속 페달의 반발력이 좀 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페달 하나로 가속, 감속, 제동까지, 그리고 완전 정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달을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페달의 느낌을 회복하는 거죠. 쭉 가다가 가속 페달을 띄게 되면 타력 주행이 쭉 일어나고요.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 없이 타력 주행이 쭉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라는 얘기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쭉 빠른 속도로 갈 때 발을 뗄 때 제동의 느낌을 줘서 속도를 빨리 줄어들게 하는 것, 이런 것 회생제동 효율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과 에너지 회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타력 주행으로 좀 더 먼 거리를 연료 소모 없이 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그렇고요.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국도 혹은 아주 시내 도심지에서 밀리는 길에서는 이 페달 시스템이 아주 편리합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길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해야 할 필요 없이 가속 페달 하나로 움직이고 서행하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이 페달 시스템이 확실히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페달 시스템은 운전자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머리를 써서 써야 될 때와 써지 말아야 될 때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 페달 시스템을 해제를 하고 도심 주행을 할 때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행 모드 버튼은 따로 없고요. 에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버튼을 해제하면 스포츠 주행이라고 보면 되겠죠. 에코 버튼 해제했는데 가속 페달의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툭. 아이고야.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았을 뿐인데 시트가 몸을 콱콱 밀고 가는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좀 달려봅니다. 킥다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아무런 저항 없이 끝까지 밟히죠. 바람 소리가 제법 들어오네요. 아주 미세한 노면의 굴곡을 느끼는데요. 흔들흔들 하는 그런 느낌, 노면의 굴곡을 타고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 엔진 소리 없이 치고 나가는, 가속하는 이 느낌 상당히 신기합니다. 바람 소리가 쭉 커지면서 어떤 그 속도감이 전해오는데요. 그냥 차체 흔들리는 느낌만으로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차체의 구조가 흔들림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배치로 인한 무게 배분 효과일 텐데요. 배터리를 바닥에 그 차체 중앙으로 모아서 세팅을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을 뿐 아니라 흔들림에 강한, 롤과 피칭에 강한 그런 그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고속주행 할 때 차체의 안정감, 또 하나 코너를 할 때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마치 오뚜기 같은 그런 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오뚜기 이렇게 툭툭 밀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복원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차에서 느끼는 느낌이 그와 흡사합니다. 자, 가속 페달 급하게 몇 번 밟았더니
쭉 떨어졌네요. 주행 가는 거리가. 자, 8, 90 정도의 80km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졌다고 실내가 꼭 조용해지는 건 아니죠. 엔진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잡소리들이 밀고 들어온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 차는 엔진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잡소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잘 막아놨다 싶을 정도로 실내에서 느끼는 느낌 상당히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노면인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자글거리는 소리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오네요. 자, 순간 가속은 아주 탁월하고요. 모터 구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과 달리 모터는 RPM 회전수의 제한이 거의 없죠. 아주 고회전까지 바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모터 구동의 특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 가속감입니다. 빨리 달리는 중에 고속 주행 구간에서도 추월 가속이 상당합니다. 스포츠카와 거의 흡사한, 거의 다름없는 그런 가속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중에도 차체 흔들림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쭉 속도를 내보는데요. 야, 잘 달립니다. 가속감이 엄청난데요. 아주 극한적인 속도로 올라가면서 가속감이 조금 죽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밟는 만큼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이 마지막 순간에 옵니다. 아주 극한적인 속도까지 올라간 뒤에는 가속감이 줄어드네요. 자, 이 달리는 중에 차창을 열면 이런 정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차창을 닫으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죠.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0에 맞춰서 달려가 봅니다. 자, 정해진 속도로 쭉 달려가고요. 자, 조향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유지 장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향에 개입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답지 않다? 요즘 나오는 차들의 에이다스 수준에는 좀 못 미친다 라는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세팅을 하고 약 100에 세팅을 하면, 세팅은 105인데 지금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단계로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양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는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이 작동을 하죠.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라는 걸 사이드 미러의 불빛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돌아 나가는 커브길인데요.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는 게 아주 믿음직합니다. 닛산 리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라는 기록을 가진 차입니다. 역사적으로, 자동차의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동차라는 얘기죠. 리프로 인해서 비로소 일반인들도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어쨌든 타보니 상당히 어떤 그 전기차의 본질을 잘 알려주는, 전기차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40kWh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110kW 출력, 약 150마력에 해당하죠. 150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고요. 320Nm, 그러니까 32.6kgm의 토크를 냅니다. 상당히 딱 좋은 힘을 갖고 있다 싶은데요. 그런 숫자상의 힘보다도 운전석에서 느끼는 힘은 훨씬 더 좋습니다. 강합니다. 바로 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순간 가속, 순간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엔진차에서는, 내연기관 차에서는 느끼기 힘든 강한 순간적인 힘, 순간 가속의 그 강한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원표 상에서 보는 그런 그 숫자상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40kW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일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231km, 서울 대전 정도를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리이지 싶은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물론 짧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차들 400km 훌쩍 뛰어넘는 차들이, 코나 소울 60kW 배터리를 사용한 차들이 등장하면서 주행거리가 확 늘어났는데요. 이 차는 40kW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230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단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차의 특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단점이 같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0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다 싶으면 도심에서 생활하기에, 도심에서 움직이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고요. 또한 주변에 충전 시설들이 많아졌죠. 이제 뭐 반경 한 5km, 10km 안에 한 6, 7개의 10개의 충전소가 체크가 됩니다. 이만큼 전기차 충전 시설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충전하기가 힘들어서, 충전하기가 불편해서 전기차 못하겠다라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시대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한 만큼 달리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충전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230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짧다고, 그게 불편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짧습니다.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약 40분에 배터리의 80%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80%라고 한다면 170, 80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작다, 이 차의 특성이다, 거기에 맞춰서 이 차를 타면 된다, 혹은 생활 패턴이, 라이프 사이클이 그런 도심에서 이동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하면 된다 싶습니다. 배터리가 작다라는 게 이 차의 특성이지 단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다 라는 얘기죠. 리플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이 차 충전 시스템이 차데모 시스템입니다.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 통신 시스템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반 충전소에서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데모 시스템이어서 크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자, 타이어는 21501 17 사이즈의 미쉐린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의 어떤 그 구동력, 그리고 잡소리, MVH 거슬리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차체 하중을 잘 지지하면서 구동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순간 토크가 큰 전기차이기 때문에 순간 가속이 걸릴 때 휠스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냐? 계산법이 복잡하죠. S와 SL이 있는데요. S가 4,190만원, SL이 4,830만원. 여기에 국비 보조 900만원, 그리고 지자체 보조 45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시 기준 450만원이죠. 그러면 1,350만원 정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약 3,500만원 정도를 소비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받고, 공영주차장에서 할인받고,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누릴 수 있는 전기차의 혜택도 솔찬히 있습니다. 그 계산이 빠른 분들은 벌써 많이 전기차들을 타시더군요. 저는 늘 계산만 하다가 타까마까 계산만 하다가 막상 저지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쭉 속도를 높였고 제동 턴. 앞에 위장막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계를 좀 벗어나지 싶은데 잘 버텨주네요. 코너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른 속도였는데 차체의 거동 반응이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코너에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대응합니다. 빠른 속도에 진입했는데도 차체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서 좀 더 밟아, 조금 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조금 더 밟아줘도 딱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코너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안정된 반응을 맛봤습니다. 이 차의 또 다른 특징, 코너에서 느끼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자세, 주행 자세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아주 타이트한 코너 한번 시도해 봅니다. 속도를 쭉 올리고요. 턴. 이 페달을 작동을 시켰는데요. 차체가 중심을 딱 잡고 돌아 나갑니다. 오히려 타이어가 힘들어 하는데요. 차체는 충분히 딱 중심을 잡고 나가는데 타이어가 좀 힘들어 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코너에서 조향을 많이 줬더니 역시 차체는 견디는데 타이어가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요, 이 차의 타이어는 미쉐린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죠. 그러니까 성능보다는 효율에 포커싱을 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붙이는 코너링에서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코너링에서는 타이어가 좀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타이어를 제외하고 본다면 코너링 반응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차체 중앙 바닥에 배터리를 배치하고 있어서 흔들림에 강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코너에서 그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닛산 리프 아주 전기차에 최적화된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개발에서부터 플랫폼 개발에서부터 아주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된 자동차죠. 일반 모델의 전기차 버전을 더한 차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간의 효율, 그리고 주행 성능, 그리고 순간 가속, 뭐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전기차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없어서 그런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없어서 반자율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고요. 조향은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죠. 차가 스스로 알아서 조향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반자율 운전의 완성도로 본다면 좀 완성도가 낮은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안전을 위해서도 또한 운전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자율 운전 시스템은 좀 더 보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차로 차선 유지 장치 정도는 탑재를 해줘야 요즘 시대에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전자장비들, 운전 보조 장비들에 익숙한 요즘 운전자들이고요. 또 그런 시스템들이 보편적으로 탑재되는 그런 업계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감안한다면 조금 못 미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편의장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렇다 할 편의장비가 없습니다. 열선 시트 하나 추가되어 있는 정도고요. USB 포트, 송풍구, 암레스트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뒷좌석에서는 좀 무료하지 않을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로백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빠르게 속도를 올립니다. 메이커가 밝힌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7초대입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7.9초인데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585kg이고요. 150마력이기 때문에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10kg 좀 더 가는 정도의 마력당 무게비인데요.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제로백이 약 10초대로 나와야 되는데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약 7.9초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제로백을 주파를 하는 건데요. 네, 이제 파주 헤이리 마을입니다. 서울 교대역으로 복귀하는 길에 연비 테스트 해보죠. 자, 출발합니다. 에코 버튼을 누르고 이 페달은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 페달을 해제하는 이유는 가는 동안 자이로와 올림픽대로를 주로 탈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 페달을 해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도심에 들어가서는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 페달을 작동을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이 페달이 좀 더 편리할 듯해 보이고요. 그래서 엑셀 오프했을 때 이 페달을 통한 회생제동 시스템의 효율보다는 타력 주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율이 더 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5.1km죠. 자, 요즘 계절이 전기자동차의 효율은 최고로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추울 때, 또 너무 더울 때 배터리 효율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도 짧아지고 그럴 텐데, 기온이 이렇게 봄, 가을처럼 따뜻할 때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에는 배터리 효율도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야, 겨울 되면 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져?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기온,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역시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지 않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자가 하여튼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범위 안에서 차를 다뤄보도록 하죠. 연비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10불 넘었는데 다시 7.9로 떨어졌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수교차로까지 가는 오토다이얼이 연비루트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자유로를 타고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연비 8.1km까지 나오네요. 킬로와트아워당 8.1km. 40km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계산상으로는 이 연비로만 간다면 8432 약 320km를 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연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가양대교로 가면 좀 덜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 일도 여전히 늘 상습 정체 구간이고요. 가던 길로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루트 이탈, 코스 이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이수교차로까지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체증 구간 거의 없이 순항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쭉 달려가고 있는데요. 야, 연비 8.7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다가 9를 넘기겠는데요. 이 녀석 아주 차분하게 다뤄줬더니 엄청 소식하는데요. 오늘도 날이 찌부둥하고 미세먼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흐립니다. 날씨 흐릴 때마다 이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죠. 그저께 뉴스에는 이 공장들이 배기가스 기록을 조작하고 배기가스로 장난치다가 걸린 뉴스가 나왔죠. 기준치를 훨씬 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서류 조작을 해서 기준치 이내인 것처럼 신고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같은 기준을 그런 공장에 적용을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소비자들은 모든 소비에 있어서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그 친환경 자동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으나 의식 있는 소비자 혹은 착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8.7까지 찍었고요. 이제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체증 구간이 이어질 테니까요. 시내 구간에 들어가서는 이 페달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달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내리막에서도 가속 페달을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제동력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강한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도 가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이 페달을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가속 페달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확 와닿습니다. 하지만 역시 적응하고 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약간 경사진 길인데요. 차가 흐를 법한데 차가 흐르지도 않습니다. 약 4km 정도 남았는데요. 목적지까지 약 4km 정도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63km가 남아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60km 정도 남아야지 맞죠. 그러면 79라고 보면 거의 20km 가까이 주행 가는 거리를 벌어온 거죠. 실제 50km 정도, 55km 정도를 달렸지만 실제 에너지 소모는 30km를 달리는 정도만 소모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시내에 들어오는 순간 8.7 기록을 했습니다. 유지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페달 작동을 시키고 시내 구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페달을 작동을 시키니까 내리막길에서도 차가 멈추지 않을 만큼 가속 페달을 밟아주기는 해야 되네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리막에선 엑셀 오프 하면 차가 좀 탄력으로 그냥 가죠. 아니면 엑셀 오프에 시프트 다운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던가,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으면 이를 걸어주면 좋은데,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 조절, 그게 없구나. 소울 EV나 코나 EV나 요즘 나오는
차들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기능들이 있죠. 이 차는 이 페달을 적용한 대신에 그런 회생제동 시스템을 따로 컨트롤하는 패들 시프트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페달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뗐더니 차도 멈췄습니다.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 페달이 유용하네요. 브레이크, 가속 페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요. 가속 페달 하나로 다 소화가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교대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신호등 한 2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비 떨어질 줄을 모르네요. 8.6km, 킬로와트아워당 8.6 마크하고 있습니다. 시내 최전 구간에 들어와서도 연비는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요. 8.6, 8.7 구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8.8까지도 찍었고요. 대단한 연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페달 시스템을 처음부터 작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보다 더 좋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남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은 구간을 이 페달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느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제 신호 걸려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서울 강남 교대역까지 55km, 8.7 기록을 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79km로 20km 정도 더 여유가 있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55km를 달려왔는데 실제 소모된 연료는 약 30km 정도, 35km 정도의 연료만 소모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효율이 높게 운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을 잘한 걸까요? 리프의 연료 효율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어쨌든 닛산 리프 최종 연비 8.7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닛산 리프 시승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로 개발된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형모들이 따로 있고 거기에 전기차 버전을 더하는 다른 전기차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0kWh짜리 배터리가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지적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단점이 아니라 특징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충전하는데도 큰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죠.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한 231km라고 한다면 도심에서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충전 시스템이 예전과 달리 많아졌죠.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움직이고 배터리가 떨어진다 싶으면 쉽게 또 가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급속 충전으로는 40분이면 80%까지, 그리고 완속 충전이면 8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하게 쉽고 가볍게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작은 것, 도심 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충전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의 특징, 작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행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엔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가 일단 사라졌죠. 조용합니다. 70-80km, 적어도 100km 구간 미만에서는 아주 조용한 실내를 느낄 수 있을 테고, 덕분에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도 너끈히 해내고요. 고속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차의 배터리가 실내 중앙 바닥에 가운데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고 흔들림에 강한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은 물론이고 코너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덜한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잘 달립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또 잘 달릴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고요. 또 하나,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태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친환경 자동차에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소비자들의 태도 좀 장려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리프 시승이었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른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호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